반갑습니다. 더비움의 김준호입니다. 우리 이제 6.25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정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현대사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이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니까 우리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면 있죠. 그 6.25 이후에 이승만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발췌개헌, 1차 개헌, 2차 개헌, 4.4.5 개헌, 1차 개헌, 발췌개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책들이 펼쳐지는데 이런 정책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승만이 독재와 장기 집권을 갖다가 위해서 개헌을 하고 정책들을 갖다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보수 역사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치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1차 개헌, 2차 개헌은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 가볍게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차 개헌은 발췌 개헌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2대 국회가 형성이 되는데 이 2대 국회 사람들이 이승만을 갖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쪽에서는 있죠. 요 2대 국회에서 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갖다 뽑는다면 이때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그런다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개헌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 국민들은 아직까지 이승만의 정책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국부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뽑으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으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개헌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개헌했던 게 1차 개헌.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즉 대통령 직선제. 그 다음에 2차 개헌도 있죠. 이승만이 또 한 번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원래 우리 그 제헌헌법 초대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2번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선 3번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승만은 계속 대통령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개헌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에 한해서만 있죠. 벽에 똥칠할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선 제한을 철폐하자는 거예요. 이승만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그게 4.4.5 개헌입니다. 발췌개헌. 이 발췌개헌은 별명이에요. 그리고 4.4.5 개헌도 별명이에요. 2차 개헌에. 발췌개헌은 왜 별명이 발췌개헌 붙었냐면 이 대통령 직선제를 갖다 얻으면서 있죠. 국회의원들한테 뭔가 조금 떼줘요. 근데 그 양당제를 갖다 주는데 이 양당제는 이승만이 약속을 갖다 안 지키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원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갖다 수렴했다고 해서 발췌개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4.4.5 개헌은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 이 2차 개헌이 초기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표가 모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135표인가 이렇게 필요한 데 있죠. 요게 134표가 나온 거예요. 4표.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승만이 엽기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올림 있지 않습니까? 반올림의 원칙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억지를 써가지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35표가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분의 2가 보니까 개헌에 필요한 표가 이제 3분의 2거든요. 3분의 2가 보니까 134.444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5 밑으로는 버리지 않느냐 이러면서 134표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통과시킨 거예요. 4.4.5 개헌.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의 억지를 갖다가 비꼬면서 4.4.5입 4는 버리고 5는 넣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별명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승만에 대한 3선 제한 철폐. 이렇게 이제 이승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죠. 독재를 하고 자기 장기 집권을 갖다가 행하니까 국민들이 결국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19 혁명. 3.15 부정선거에서 이승만이 다시 한번 이제 부정선거를 크게 합니다. 이 이전에도 부정선거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미 당선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승만의 경쟁자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상하게 이승만은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의 경쟁자들은 전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면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우연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가장 대표적인 그 정치적 경쟁자, 그러니까 언제요? 그러니까 우리 그 친일파 청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김구가 들고 일어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방해를 하니까 그때 김구가 암살당합니다. 안두희한테.
안두희가 분명히 있죠. 이승만이랑 연결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때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요때 그러니까 삼선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이승만의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경쟁자 신익희라고 있거든요. 요 사람이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조병옥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도 조병옥이 선거운동하다가 갑자기 또 병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경쟁자들은 전부 다 죽어 나가요. 그러니까 그 말고 또 조봉암이라고 있거든요. 그 조봉암이라고 그 신익희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거의 이승만을 갖다 따라붙은 신예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코스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도 이승만이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살해한 거는 지금 뭐랄까 이승만이 뭐 그 살해한 걸로 이제 지금 뭐랄까 이제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 사람을 갖다 간첩 누명을 갖다 씌워서 이제 그 사법적으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무죄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봉암한테 간첩 누명을 갖다 씌우면서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이 평화 통일을 갖다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이랑 통일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화 통일을 갖다 지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돼가지고 있죠. 조봉암이 그 뭐랄까 교수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그 무죄 판결을 갖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경쟁자들이 전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죽어.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무조건 당선된 거예요. 근데 왜 부정선거를 했냐면 그 부통령 있지 않습니까? 부통령 이기붕, 자기 사람이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한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선거 인구가 100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투표함을 까보니까 이기붕표가 200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하게 부정투표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4.19예요. 4.19. 그 4.19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마산에서 시작됩니다. 마산. 그리고 이 마산 시위에서 학생이 하나 죽는 거예요. 경찰들이 이제 과격하게 이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주열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시험은 조금 나오기 어렵긴 한데 이건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주열 학생이 사망을 합니다. 1차 시위가 원래 진압이 되긴 하는데 이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김주열 학생의 죽음을 갖다 감추기 위해서 얘를 갖다 돌멩이에 꽁꽁 묶어가지고 마산 앞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어부들이 있죠. 건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져 올려 보니까 눈에 체류탄이 박혀가지고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2차 마산 시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산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게 바로 4.19 시위, 4.19입니다. 4.19. 그리고 이 4.19의 마무리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단의 시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제일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세력 중에 하나인 대학 교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들이 이승만을 이제 꺼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세력이 아니라 그 사회 가장 보수적인 세력들마저도 이승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이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물러나겠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건 예전부터였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밖의 내용들 있죠. 우리 육군 교재로 가볍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육군 교재에서 다루는 것들만 우리 가볍게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한번 보세요. 128페이지 1번은 이제 전후 이승만 정부, 전후 국가재정의 악화, 물가 폭등 뭐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전쟁이 오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잉여 농산물 제공과 300사업 발달 이 부분에 있죠. 한미관계 쪽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완전히 우리나라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미국이 있죠. 그러니까 제분 그리고 면방직 재단과 관련된 원료들을 갖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300사업의 발달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산업화와 경제성장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 다음에 2절 박정희 정부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차, 2차, 그 다음에 70년대 3차, 3차. 그 다음에 뭐 외국 자본의 유치.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전쟁 뭐 이런 거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베트남 전쟁인데 요것도 이제 그 나중에 한미 관계 쪽에서 볼게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 수립. 60년대부터 해서 박정희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박정희가 정치는 정말 못했는데 있죠. 경제적인 발전을 갖다 이런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경제적인 발전조차도 있죠. 박정희가 한 게 아니라 미국이 했다는 이런 소리 유력하죠. 그러니까 예.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 수립. 맞습니다. 60년대부터 해서 우리가 있죠. 일본을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수출 주도 경제 체제를 갖다 갖추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0년대 가버리면 이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60년대는 경공업 상품들을 수출했거든요. 근데 70년대 가면 그 중화학공업 중심을 육성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3절 전두환 정부 이후 80년대 중후반 경제원과 시장 개방.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이제 그 물러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죠. 시해당하는 거죠. 시해당하고 나서 신군부의 주인공 바로 전두환이죠. 그러니까 근데 전두환은 운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삼저 호황이라 해서 그 세계의 어떤 그 경제 여건이 있죠. 우리나라한테 되게 유리하게 돌아갔던 거예요. 그게 삼저 호황,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이게 왜 우리 경제에 유리한가? 그거는 이제 경제학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세계에 뭔가가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경제에 되게 유리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루과이 라운드와 세계 무역 기구 가입. 이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예요. 김영삼 정부 때 아주 빠른 속도로 있죠.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 오픈하는 거예요. 세계 무역에.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좋은 정책들이에요. 바람직한 정책이고 우리가 그 수행해야 될 어떤 경제적 어떤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김영삼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너무 급하게 추진한 거예요. 너무 과격하게. 예. 그러면서 그 부작용으로 있죠.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를 갖다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제 위기를 갖다가 구제받기 위해서 IMF에 구제금융을 갖다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IMF로 갖다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극복. 김대중 정부의 경제적 성과라고 보시면 이 외환위기를 갖다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세계적으로 이례가 없었던 빠른 속도로 이제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도 무조건 잘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있죠. 너무 일방적으로 있죠. 기업 편을 갖다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노동자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일반적인 이제 회사원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위치가 되게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 있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요런 것들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계 속에 한국 있죠. OECD 가입과 세계 경제 10위권 경제 규모. OECD도 이제 김영삼한테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김영삼이 업종 욕심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자기 대에 좋은 일들을 갖다 전부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뭐든지 일이라는 게 이제 공부도 그렇고 모든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적당한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면 쓰러집니다. 공부도. 하루에 10시간씩만 하십시오. 10시간씩만. 제가 본 사람 중에 공부를 갖다 이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루에 16시간 공부한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오버라고 생각돼요. 저도 공부를 갖다 좀 해봤는데 전 아무리 열심히 해도 12시간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생리 있지 않습니까? 밥 먹고 자고 이런 것들 해결하는 거 빼고 전부 공부만 해봤는데도 그래도 12시간 넘기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16시간 하는 애는 인간이 아니죠. 그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의 역할 증대, PKO 등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군대가 있죠.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 국군의 역할, 국군의 활동 쪽에서 우리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정사 요 가볍게 보겠습니다. 요것도 깊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제정, 바로 이제 헌법 제정은 우리가 따로 시기를 암기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정부가 탄생되는 그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헌법이 먼저 만들어져요. 우리 정부가 먼저 만들어져요. 당연히 헌법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헌법에서 우리 정부의 형태를 딱 규정해 놓거든요. 어떻게 대통령을 뽑는다, 어떻게 국회를 구성한다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 우리 정부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차 개정, 1차 개정. 직선제로 바꿉니다. 요거는 직선제 동그라미 해주세요. 발치견의 특성, 직선제. 4.4.5.2견은 특징이 뭐냐면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 철폐. 원래는 2번밖에 대통령 못 했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승만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3차 개정은 이승만을 갖다 무너뜨리고 있죠. 되게 민주적인 정부가 탄생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개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 양원제. 우리 정부 역사상, 우리 헌법, 우리 헌정 역사상은 내각 책임제가 실시됐던 것이 딱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양원제. 양원제는 내각 책임제에 어울리는 국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 양원제는 3차. 근데 이것도 잘 안 나오죠. 그다음에 이 민주적인 정부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정부 때 부정축제자라든지 그 나쁜 애들 있죠. 나쁜 놈들 있죠. 부정선거 했던 애들. 요런 애들을 갖다 처벌하기 위해 만든 처벌하기 위해 헌법을 다시 한번 개정한 거예요. 그게 4차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5차 개정은 누구냐 그러니까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있죠.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6차 개헌은 박정희가 있지 않습니까? 얘도 비슷해요. 이승만이랑 뭔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처음 만든 헌법도 그러니까 2번까지만 대통령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박정희가 다시 한번 대통령하기 위해서 삼선 개헌. 요거랑 조금 뉘앙스가 비슷한 게 4.4.5.1 개헌이거든요. 4.4.5.1 개헌은 3번이 아니라 좀 무제한으로 하는 거예요. 이승만에 대해서만. 예. 근데 박정희의 6차 개정은 있지 않습니까? 3번까지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개헌했기 때문에 삼선개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유신헌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바꿉니다. 그러니까 둘이 뭔가 똑같아요. 이것들이. 예. 7차 개헌 보십시오. 이게 그 악명 높은 있죠.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그러니까. 뭐 이 대통령으로 갖다 일단 그 간선제로 뽑아요. 그러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 해가지고 한 5,000명 중에 대의원들을 갖다 뽑아가지고 있죠. 걔들이 대통령을 뽑게 돼 있어요. 여기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박정희한테 표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러니까 99.99%. 한 명이 실수하는 게 한두 명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해서 잘못하는 경우 빼고 전부 박정희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왕정이죠. 왕정. 예. 거기다가 이 대통령한테 어마어마하게 힘을 갖다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할 거 없이 군사권 할 거 없이 전부 다 힘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보다도 더 왕정에 가까운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7차 헌법은 좀 중요하니까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해주세요. 777 별명이 777 성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남북관계에서 배울 거니까 그때 배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남북관계에서 유신헌법 탄생의 배경이 되는 있죠. 뭐랄까 이제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8차 개정. 요거는 이제 그 전두환이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이 짓고 나서 다시 한번 개정을 했던 거예요. 요건 특징이 뭐냐면 대통령 7년 단임제요. 우리 역사상 가장 길었던 대통령 임기. 하지만 단임제. 이때도 여전히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차 개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헌법이에요. 오늘날 헌법.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그리고 직선제. 핵심은 직선제예요. 직선제. 전두환은 계속 간선제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월 항쟁,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그거에서 민중들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성공을 해서 개헌을 했는데 그게 바로 9차 개헌. 9차 개헌은 직선제,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를 얻어냈다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33페이지 보십시오. 1번 문제. 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승만 정부 4.4.5.1 개헌을 실시하였다. 4.4.5.1 개헌이면 2차 개헌의 별명이죠. 2차 개헌 때 이승만 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장면 내각이 바로 이공화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요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장면 내각 때도 경제개발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거의 베껴가지고 있죠. 박정희가 실시를 하는데 이게 이름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3번 박정희 정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이게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있죠. 뒤쪽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배우는데
박정희가 이제 60년대 경제개발을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 이 돈을 갖다 국내에서 마련하는 데서 마련하려고 해봤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박정희가 눈을 돌린 게 이제 해외예요. 해외 첫 번째 눈을 돌린 게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한일 국교 정상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일본으로부터 국교로 갖다 정상화하는 대가로 있죠. 돈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본 보고 이랬거든요. 너네랑 안 놀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너네랑 놀아주는 대신이 있죠. 너네랑 놀아주는 대신 배상금 달라는 거예요. 배상금. 예. 뭔가 이제 우리 그 35년간 우리가 강점했던 배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 받아냅니다. 아주 조금 굴욕적으로. 예.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금융실명제 실시하여 정경유착을 해소하려고 했다. 맞습니다. 이런 이제 경제 선진화 방안들 있죠. 이런 것들이 김영삼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헌 내용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것을 고르시오. 1차 개헌은 부산에서 이루어진 발췌개헌. 맞아요. 요거 이제 부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게 전쟁 도중에 일어나거든요. 원래 우리 개헌은 서울에서 일어나야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부산에서 일어난 게 맞습니다. 전쟁 도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 도중에 임시 수도가 이제 부산이었거든요. 그게 부산에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었다.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와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 내용이 들어가 있는 4.4.5.2 개헌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 내용은 이승만이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7차 개헌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한 대통령의 권한 강화가 들어가 있는 개헌이다. 7차 개헌은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유신헌법 같은 경우는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 강화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9차 개헌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6.29 선언 이후 이루어진 임기 5년 단임제, 직선제. 요게 오늘날의 헌법이죠. 그러니까 6.29 선언은 뭐냐면 6월 민주항쟁에 대한 항복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노태우가 있지 않습니까? 항복선언을 하는 거예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누구지? 그러니까 전두환 아저씨가 아니라 있죠.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 있죠. 노태우 아저씨가 그 항복선언을 한 거예요. 6.29 선언.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국가위상 제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복 직후 남한은 전력과 중화공업, 북한은 농업과 경공업 중심의 경제 불균등이 나타났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북한을 갖다 배우게 될 건데 북한 같은 경우 되게 엽기적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 있지 않습니까? 얘들은 중화공업 중심으로 나라를 갖다 경제를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중화공업은 있지 않습니까? 자본도 빵빵하고 있죠. 기술력도 빵빵할 때 발전시킬 수 있는 공업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있죠. 전쟁 이후에 국토가 그러니까 거의 초토화가 된 상황에서 중화공업부터 먼저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북한의 경제 기초가 뭔가 비틀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한은 있죠. 농업과 경공업 중심으로 초기에 발전을 했어요. 남한이 이제 농업과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나중에 중화공업으로 넘어오는 게 70년대입니다. 70년대.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 미국의 잉여 농산물 제공으로 304억 하얀색 세 개의 재료를 갖다 미국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 그 다음에 또 뭐지? 그러니까 설탕, 그 다음에 밀, 이런 것들을 갖다 지원해줘서 하얀색 세계의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6.25 전쟁 이후에. 196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이 나타나지만 경제의 대외 의존도도 심화되었다. 이건 상수기죠. 그러니까 경제개발을 합니다. 60년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출 주도형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출 주도형이 필연적으로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1980년도 중후반이면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전두환 아저씨 때죠. 이때 3조왕으로 경기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 발전 과정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를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하면 6번 4.19 혁명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무너지는 사태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갈 만한 거는 이승만 무너지고 이공화국이 들어섰는데 이공화국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번이 들어갑니다. 마는 뭐냐면 이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있죠. 박정희가 집권을 하게 되는 계기예요. 그러니까 5.16 군사정변. 그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있죠. 박정희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렇고 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거든요. 근데 박정희는 군사정변이라 하지 구테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만큼 우익 역사가들의 박정희에 대한 존경심이,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군사정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그래요. 같은 말인데. 그 대신에 뭐 12.12 있지 않습니까? 그 전두환이 정권을 잡는 요건 항상 쿠데타라고 그래요. 12.12 쿠데타. 12.12 사태 혹은 쿠데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5.16이래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박정희 정부가, 박정희가 시해당하는 12.6 사태, 12.6 사태. 그 다음에 박정희 죽고 나서 다시 이제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12.12 사태라고 해놨네요. 보통 이제 쿠데타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권 잡고 나서 있죠. 두 개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는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4대 그 민주주의, 민주주의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그게 4.5.6 운동입니다. 첫 번째가 4.19예요. 4.19. 이승만 정부를 갖다 무너뜨리고 이공화국을 세웠던. 그 다음에 5.18이에요. 5.18. 5.18은 광주에서 일어났던 있죠. 그 신군부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신군부를 갖다 성립을 하니까 요거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5.18. 그 다음에 세 번째가 6.월항쟁이에요. 6.월항쟁. 요 두 개가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전두환 정부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때 일어난 거예요. 5.18은 전두환이 집권하고 나서 있죠. 전두환 물러나라고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전두환이 그 공수부대라든지 탱크로 밟아버린 거죠. 실패한 운동. 그 다음에 6.월항쟁은 뭐냐면 전두환이 물러날 때쯤 있지 않습니까? 간선제로 할 건지 직선제로 할 건지, 그러니까 직선제로 바꿔달라고 시민들이 일어난 거예요. 두 개 다 이제 전두환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5.18이 먼저고 그 다음에 라번 6월 민주항쟁이 두 번째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운동을 갖다 꼭 여러분 순서대로 있죠. 특징을 잡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4.19와 5월 민주항쟁은 성공한 항쟁이고 있죠. 5.18은 우리가 이제 실패한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는 잘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현대사 다 끝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들어가는 거에 군대 특사예요. 군대 특사. 군대 특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갖다가 좀 해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되게 낯설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느껴질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있죠. 여러분 경쟁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거를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갖다 좀 쉽게 내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에 부분들보다 훨씬 더 쉬워요. 단순하게 문제가 출제되고 단순하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쉬었다가 하나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